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2024년 범부처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 20대 주력 품목과 미국, 아세안, 유럽연합 등 9대 전략 시장의 수출을 위해 총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2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총 21곳 14,784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중에서 일반 분양은 11,432가구로 2월 대비해서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4일부터 22일까지는 청약홈 개편 기간 동안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전면 중단되고 4월 10일 총선 등 다양한 이슈가 있어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결정짓는 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역대 최대인 17조 1천억 원 규모의 공사 용역을 발주합니다. LH는 신규 발주 계획과 함께 연간 발주 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통상 9월 이후에 집중됐던 주택건설 공사 발주를 2개월 이상 앞당겨서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28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각국 장관들은 성명서 초안을 내고 우리는 세계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자, 얼마 전에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가 이용자의 명령어 몇 마디로 동영상을 뚝딱 제작했던 AI 모델 소라가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AI 반도체 시장은요, 2030년이 가면 지금의 무려 20배까지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도 당연히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더 커지겠고 아마 AI 반도체 시장 더 주목을 받을 텐데 이와 함께 나올 패권 전쟁도 우리 한국 경제에서는 주목할 점입니다. 자, 오늘 경제 인사이트에서는 AI 반도체 시장 전망과 함께 이 경쟁에서 버텨내려면 나아가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습니다. AI, 첨단 바이오, 퀀텀 같은 3대 소위 미래 전략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도 핵심 자산은 반도체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인사이트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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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AI 여기 가도 AI, 또 여기 가도 엔비디아, 저기 가도 엔비디아 참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AI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몇몇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내주고 또 창작물을 만드는 생성형 AI 시대가 왔죠. 자, AI 반도체 시장 그 성장 규모를 조차도 예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자, 이형수 대표님, AI 반도체 시장, AI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략이 얼마나 커집니까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고?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 534억 달러 정도 AI 반도체가 이제 그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2030년이 되면 1,400억 달러 정도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아마 이것도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분위기가요. 예.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AI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곳에서 연산이 필요하고 그 연산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이제 반도체는 이제 AI 반도체가 되겠죠. 네. 네. 저희는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 국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AI 산업까지 가면 전망이 좀 무의미해지겠죠. 반도체 플러스 알파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AI라는 게 인류 문명의 3대 핵심 인프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첫 번째 인프라는 전기입니다. 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예. 산업 이제 우리 경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10년 동안 이제 모바일 혁명을 거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통신이라는 게 이제 기본 인프라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통신 안 되면 사람들 견딜 수가 없잖아요. 네. 아마 10년이나 20년 뒤에 미래 인류를 납치를 해서 지금 데려온다 그러면 네. AI를 쓸 수 없다고 해서 정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초등학생들 경우는 이제 계속 뭐 챗GPT한테 물어보고 답내고 그럴 테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친구들이 한 30대 정도 되면 AI 없으면 못 살 수 살겠죠. 없죠. 예. 우리가 전기나 통신 없으면 못 살듯이 예. 아마 AI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류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AI는 시장은 점점 커지는데요. 오늘 우리는 조금 더 AI 얘기를 좁혀보겠습니다. 가장 핫 이슈죠. AI 시대, AI 산업의 핵심이 되는 바로 이 AI 반도체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장호준 이사님, 엔비디아, 네. 근데 하이닉스, AI 반도체가 있는데 또 HBM은 뭐고? 주식 투자하신 분은 알 텐데 이게 큰 틀에서 AI 칩은 뭐고 여기에 우리나라는 칩은 못 만드는데 HBM 때문에 몸값이 높아진다고 하고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AI를 생각하면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네. 수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다음에 단어 어떤 게 붙이고 어떤 게 붙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산의 학습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학습을 하려면 반도체가 당연히 필요할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쓰이는 게 이제 AI 가속기라고 하는데 그 AI 가속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도 이 가속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폰 노이먼 구조라고 해서 네. 인간의 뇌는 기억과 연산이 동시에 저장이 됩니다. 네. 우리는 기억의 구조가 어디 따로 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억과 연산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연산을 하는 게 이제 CPU와 GPU인데 이 AI 가속기에는 이제 병렬 처리로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되기 때문에 네. GPU가 쓰이거든요. 근데 GPU가 엔비디아가 잘하는 부분이고 네. 이 GPU와 메모리 데이터를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네. 메모리가 기억이 빨리 여기로 전달돼야지 연산이 빨리 될 테니까. 네. 근데 이 연산을 빨리 해주는 메모리가 HBM이라는 하이니스가 지금 잘하고 있는 메모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이 시장을 엔비디아가 먹고 있고 이 엔비디아와 HBM을 하고 있는 이 하이니스가 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도시요? 네, 신도시. 네. 그러니까 보면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보면 오피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 오피스는 이제 GPU 연산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연산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점 많아져야지 이 연산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예. 그러면 서울에서 선택한 방법은 신도시였잖아요. 네. 신도시를 건축을 해서 사람들이 오가게끔 만들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신도시가 만약에 평면적인 도시라고 한다면 네. 사람들이 거기 일단 많이 살 수가 없겠죠. 네. 그럼 서울에서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 적어지겠죠. 한정돼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한돼 이거를 있겠죠. 높이게 되는 거죠. 아파트를 쌓잖아요. 신도시에.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쌓아서 엘리베이터로 사람들이 오가게 만들면 이 사람들이 빠르게 네. 서울로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쌓는 저 기술이네요. 지금 맞아요. 쫙 저렇게. 저렇게 이제 쌓아놓고 TSV라고 해서 엘리베이터처럼 뚫어서 이 칩들을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GPU와 연결시키는 예. 그게 HBM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평면적으로 GDDR이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 이렇게 그 GPU 주변에 있었는데 이거는 확장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쌓아서 이 IO라고 해서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인앤아웃을 훨씬 높이는 이 대역폭을 높이는 작업을 한 게 HBM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지금 이제 핵심이 되는 건 이 GPU 주변에 4개의 HBM이 들어가는데 요거 단수를 높이는 게 지금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엔비디아가 쉽게 말하면 크게 AI 반도체를 만든다. 그렇죠. AI 칩. 근데 과거엔 CPU였다면 이제는 GPU. 왜냐면 막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점조직처럼 우리 그래픽 나오는 것처럼 막 처리를 한다. 근데
그 혼자서는 안 되고 왜냐면 기억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네.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엄청나게 막 기억해가지고 쏘고 기억해가지고 쏘야 되니까 쌓는다. 그렇죠. 단을 쌓는다. 네네. 그게 이제 HBM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고 보통 지금은 하나에 몇 개 들어갑니까? 이 AI 반도체 하나에? 한 4개? 네, 이렇게 네. 4개가 쌓이고 지금 8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12단을 개발했다라고 어제. 얘기하는 네. 거죠. 네네. 네. 아, 그런데 이제 이것도 더 많이 쌓고 막 더 붙이고 그러겠네요.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되는 게 크게 AI 반도체 구조입니다. 엔비디아가 뭐 잘하고 엔비디아가 리더 같지는 하지만 여러분도 방금 설명 들으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현재 하이닉스가 잘 아는 HBM도 거의 없어서는 안 될 그렇죠. AI 네. 반도체 그런 하나의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영수 대표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HBM이 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CXL도 많이 언급이 되고 PIM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지는데 네네. 얘는 어디서 쓰여요? 네, 이제 우리 장호진 이사님이 네. 디램 아파트하고 이제 그 일터 네. GPU와의 관계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디램 아파트에서 고속 엘리베이터로 오는데 네. 일터 이제 회사 출근할 때 네. 보면 이렇게 다 줄 서서 들어가잖아요. 네. 태그 찍고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어떤 부서별로 딱 정리를 해서 줍니다. 그 디램 아파트 1층에서. 예. 그게 PIM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인 메모리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제일 1층에 있는 그 로직 칩을 하나 갖다 놓고 예. HBM의 제일 1층에 로직 칩을 갖다 놓고 일부 연산을 해서 네. GPU한테 데이터를 던져주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냥 데이터를 생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예. 이게 또 GPU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처리해야 되는 로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일부 경감해 주는 게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CXL은 뭐냐? 예. 우리 예전에 그 노트북 PC 쓰면 예. 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너무 부족해서 외장 외장 하드 SSD 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USB 예, 같은 거 예. 쓰잖아요. 예. 서버도 지금 원래는 이렇게 AI 연산 때문에 디램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지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램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슬롯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런 거를 꽂아주는 겁니다. 서버에다가. 그래서 디램을 더 확장을 해서 예. 더 많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CPU하고 GPU마다 이제 쓰는 디램의 그 캐시 메모리가 다 별도로 있는데 네. 요걸 통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를 구현한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의 서버에다가 디램을 더 확장해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CX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XL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네. 가지 슬롯을 계속 꼽아가지고 네네. 메모리인데 앞서 얘기했던 PIM 같은 경우는 네네. 약간 연산을 네.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산? 우리 메모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연산? 완전 연산은 그 GPU에서 하는데 GPU가 좀 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1차 분류 정도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네.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 PIM 같은 경우에도 네네.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좀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GPU 업체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좀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요. AI 반도체 이제 아셨겠죠? 걔가 이제 큰 칩입니다. 뭐 이름이 H100, 뭐 H200, 또 이름이 앞에 또 H가 바뀐다면서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되는데요. 장원희 이사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리더가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제 큰 AI 칩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냥 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우리도 마이크론이 뭐 공격하듯이 그 엔비디아 나도 AI 칩 만들래 이쪽 경쟁도 좀 치열해질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네. 근데 일단 엔비디아가 시장을 어느 정도로 장악하고 있냐면 뭐 데이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90에서 98%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다른 업체들은 뭐 거의 지금 시장에서 의미가 없는 정도인 건데 네. 뭐 여기서 가장 큰 의미가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쿠다라고 하는 이 개발 언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 엔비디아 칩에 맞게 쓴 AI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쿠다라는 언어를 쓰는 건데 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워드에 익숙해졌는데 네. 갑자기 한글 파일 주면은 당황스럽잖아요. 네네. 한글 파일로 하라 그러면 네,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 개발자들은 이거 훨씬 더 복잡한 건데 이거를 쿠다를 쓰는 프로그래머들이 다른 AI 칩을 쓰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엔비디아의 시장을 넘보려고 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있겠죠. 생기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것도 약간 두 가지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시장을 독주하게 두면 안 되겠다라고 들어오는 게 뭐 인텔이나 AMD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AMD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AMD 같은 경우는 이제 MI300X라고 이제 비슷한 H100과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가속기를 내놨고,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도 가우디 3를 최근에 공개했는데 역시나 이제 H100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내놨죠. 그러니까 인텔이나 AMD 같은 경우의 전략은 엔비디아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시장에 진출하고 다른 업체들이 우리 제품을 쓰게 하게끔 하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개 업체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강조한 것들이 우리가 성능이 좋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가장 큰 포인트가 HBM입니다. 우리 HBM 기존 거보다 1.5배 더 썼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HBM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다. 업체들이 성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결국 HBM을 늘리는 거니까. 네,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업체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구는 어떤 거냐면 지금 HBM 전반적인 H100 같은 AI 가속기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어요.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도 공급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AI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단 말이죠. 예전에 노키아 같은 사례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준비를 못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라는 형태로 준비되는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AI 칩을 직접 만들고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들 준비되고 있고, 그다음에 퀄컴이나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이제 GPU 기반이 아니고 NPU라고 해서 이 사람의 뉴럴 링크,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산하는 방식으로 NPU. NPU. 이 신경망을 모사한 이 NPU를 기반으로 한 칩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칩을 준비하고 있는 게 뭐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칩을 하는 회사는 아니었는데 이 회사도 앞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건데 자기 사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칩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칩을 개발하겠다 약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기에 그게 됩니까? 엔비디아의 아성을 깰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다라는 언어의 장벽도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빠르게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엔비디아에 적응되어 있고 엔비디아 쪽을 쓰고 있는데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낙수 효과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같이 성장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현수 대표님, 뭐 같은 질문인데 엔비디아의 아성을 지금 깨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장원진 이사님도 얘기했지만 한쪽은 이제 칩 만드는 회사도 따라잡고 싶어 하고, 또 한쪽은 이제 AI 빨리 생활 가지고 막 영상도 만들고 뭐 오픈AI 이용기도 자기가 좀 만들고 싶어 하고. 가능해요? 이거 좀 이 시장도 커져요? 네, 뭐 일단 지금은 AI가 데이터 학습을 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서버용 칩입니다. 그러니까 H100이니 A100이니 이런 칩들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건데, 이쪽이 거의 90%, 95%를 서버용 AI 반도체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요. 지금 왜냐하면 주문을 해도 40조 안에 못 받아요. 지금 주문하면. 뭐 다 완판됐다, 뭐 올해 계약 SK 하이닉스 끝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실제로 거의 프리미엄이 50%씩 붙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왜냐하면 AI는 지금 누가 빅브라더가 될 건지를 가리는 경쟁인데, 그럼 빨리 지금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서버 쪽에. 그런데 칩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 없는 게 문제고. 사업도 못 하죠. 연관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 설계 쪽으로 하려는 니즈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업체들이 그런 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가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나면 이제 데이터 서비스를 하죠. 추론이라는 걸 하는데요. 추론을 하려면 지금처럼 서버 칩에서 100% 다 컴퓨팅 파워를 부담하는 이런 방식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연도 있고, 그리고 이게 데이터 그 어떤 프로세싱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는 디바이스 자체에서 AI를 일부 담당해주는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인데요. 이런 쪽은 이제 우리 PC나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 같은데 이런 AI 반도체, 요즘 우리 AP라고 하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런 두뇌 칩이 장착이 되는데, 그런 쪽은 또 이제 열심히 퀄컴이나 뭐 이런 미디어텍 같은 칩셋 업체들이 이런 쪽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상은 좀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서버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아성이 일단은 쿠다 때문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험을 봐요. 우리가 시험을 본다 그러는데 쿠다 쪽에 가면 옛날 선배들이 한 10년 전 것까지 족보가 다 있어요. 그럼 공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쿠다를 쓰지 않으면
원서예요. 영어 원서인데 요거 다 내가 번역해서 시험 공부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다 족보 본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들은 쉽게 시험 볼 수 있는 쿠다 쪽을 갈 수밖에 없죠. 자, 장호진 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픈 AI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경을 모으겠다, 7조 달러를 모아서 한번 대역전극을 펼치겠다 하고 지금 제가 얼핏 생각해도 오픈 AI는 막 지금 그림도 뚝딱 그려, 영상도 뚝딱 그려, 이제 뭐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총대를 메고 AI 반도체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근데 일단 샘 알트만이 최근에 이제 팻 겔싱어와의 대화에서 네. 7조 달러는 뭐 오류가 있었다. 그래요? 네, 그런 얘기를 네. 해서 네. 뭐 7조 달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7조 달러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약간 황당했었거든요. 네. 이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네. 삼성전자의 1년 투자 금액이 혹시 얼마 정도 되시냐 아십니까? 글쎄요. 5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TSMC도 한 50조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100조잖아요. 네. 지금 삼성전자 글로벌리 탑 티어라고 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네. 근데 이 회사는 갑자기 1경을 투자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반도체 연간 시장이 뭐 500조 5천, 네, 500조, 네. 예, 그 정도잖아요. 예. 6, 700조 되는데 예, 6, 700조. 근데 이거 대비해서 이 정도 투자하는 게 말이 되나? 처음에 이게 의아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7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공개된 게 소라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근데 이 소라가 딱 공개되고 나서 샘 알트만이 이런 얘기를 할 만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기존에 이제 텍스트를 분석한 것과 동영상을 분석하고 동영상을 다시 제조업해서 만드는 건 데이터의 소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한 데이터까지 감안했을 때 물론 네. 7조 달러는 너무 오버겠지만 예. 그래도 충분히 투자가 필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었었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샘 알트만이 독자적으로 파운드리 사업까지 한다. 예.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TSMC나 뭐 삼성전자 정도 업체와 예. 제휴를 해서 JV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TSMC 쪽에 독자적인 우리만의 팹을 좀 같이 돈을 투자해서 만들자 네, 네.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독자적으로 팹을 만든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너무 쉽지 않아요.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엔비디아가 해왔던, 뭐 인텔이 해왔던 그런 것들을 1단계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엔비디아가 했던 것과는 좀 다르고 네. TSMC가 했던 TSMC 가 걸 했던 한다고 거 한다. 보시는 거죠. 아. 근데 뭐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오랜 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나노미터로 내려오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AI 반도체를 한다 그러면은 뭐 첨단 공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그냥 공정 장비만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일단은 엔비디아 세상. 그렇죠. 일단 엔비디아 세상으로 보고 있고 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네. 오픈 AI도 뛰어드는데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TSMC나 삼성전자와 제휴를 해서 예. 공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할 것 같다. 요 느낌은 드는 거죠. 네. 근데 그 다음 세상을 오히려 준비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예. 앞서 잠깐 우리 장호진 이사님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영상 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상이 뭐냐면 한 번 더 보여줘도 될 텐데 몇 가지 그 언어를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보여줘 하면 그 말대로 좀 영상이 나온 겁니다. 지금 나오는 그림도 다 지금 그 먼저 텍스트를 입력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런 영상을 지금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서 그 강아지도 저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의 모습 보여줘 하면 지금 저거 다 AI가 만들어낸 겁니다. 저런 말만 그 글만 써낼 수 있으면 로봇의 이야기 저 영상이 그냥 나오게 된. 야, 저 글을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저 정도 세상이 여러분 이제 와 버렸거든요. 이제는 뭐 정말 첨언을 좀 드리면 네네.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엔비디아의 경쟁에서 엔비디아를 이겨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예. 뭐냐면 지금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내가 생각하는 그림에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렇게 투자하지 않으면 오픈 AI가 생각하고 있는 이 그림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이 개념이에요. 지금 생각하는 게 보면. 그러니까 네. 플러스 알파를 준비하고 그렇죠. 있네요. 네. 엔비디아 건 있고 더 세상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거는 내가 만들게. 네,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되게 빠르게 지금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와중에서 자 이영수 대표님, 삼성전자, LG전자가 이제 가전 쪽도 있고 뭐 하는데 자체적인 칩도 만들고 있다.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 모바일 시대에서 보면 삼성하고 LG가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사업에서 네.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 결국 보면 OS는 결국 뭐 글로벌 업체가 하죠. 네. 네. 구글 같은 구글, 뭐 애플. 안드로이드.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적어도 OS 업체하고 딱 붙어서 같이 가려면 AP, 그러니까 두뇌 칩이죠.
그거 정도는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삼성은 엑시노스를 했고 네. LG는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맞습니다. 접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특히나 모바일 시대보다 AI 시대는 데이터 주도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 그러면 데이터를 흡수를 하고 이걸 가지고 돌려서 뭔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예. 절대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LG는 반도체가 없습니다. 예, 없죠. 네. 그런데 아주 하이엔드 반도체는 아니지만 스마트 TV용 칩이 있긴 있어요. 예. 네. 그런 쪽을 굉장히 고도화하겠다. 아, 그런 이제 자체 개발하면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면 반도체 설계 쪽에 전설인 인물 있죠. 짐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텐스토렌트의 CEO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삼성하고 협력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네. 그분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쪽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짐 켈러 같은 분들은 지금 삼성하고도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의 차세대 자율주행차용 AI 반도체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국내 기업하고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동안 만들었던 반도체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만들었냐면 설계를 했냐면 예. 애플의 두뇌 칩 AP, 네, A 바이오닉 칩 설계하셨고요. 예. 그리고 테슬라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오, 칩 예. 그거 설계하셨고요. 설계했고. 예. 네, 이번에 인텔 나온 그 칩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칩렛이라는 구조를 채택한 건데 네. 사실 짐 켈러가 칩렛 쪽 그러니까 멀티코어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사실상 멀티코어의 컨셉을 장착을 시켰고 칩렛을 AMD 리사우스 CEO하고 가장 널리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하고 열심히 해서 LG가 AI 시대에서 데이터 주도권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겠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하드웨어, 가전 디바이스만 하는 회사로 남지 않겠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칩넷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2부에서 다시 해볼 텐데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완전히 열의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가령 냉장고도 많이 팔았잖아요. TV도 전 세계적으로 팔고 있고 현대차가 차도 팔고 있고 하니까 데이터가 필요한 중요한 시대라고 한다면 거기에 제대로 지금 반도체라도 붙여놓으면 데이터 주도권은 우리가 좀 갖는 거 아니에요? 뭐 인도의 운전자들의 행태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약간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예. 사실 그 대부분의 우리 디바이스들은 플랫폼 회사들이 데이터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특히나 OS 업체들. 예. 그런데 딱 예외인 영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TV 쪽입니다. 네. 전 세계 TV OS의 40% 정도는 안드로이드가 잡고 있어요. 예. 그런데 1등 업체가 삼성이고 2등 업체가 LG인데 네. 두 회사 다 자체 OS를 합니다. 오. 삼성은 타이젠이라는 OS를 쓰고 있고 네, 타이젠. LG는 웹 OS라는 걸 씁니다. 네.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적어도 뭔가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것들 가전에서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국내 업체들의 목표고요. 그리고 네. 자동차 업체들은 네. 자기들의 주행 데이터를 플랫폼 진짜 중요할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플랫폼 회사들한테 뺏기지 않고 예. 자기들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대차는 두뇌 칩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자동차 가전이 아니라 뭐 배, 뭐 이런 것들 다 맞습니다. 넣어야 되겠어요. 데이터 모으려면.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세부화된 AI 반도체가 중요하고 설계도 중요하고 이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AI 반도체가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각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바로 패권 전쟁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화두가 이 온 디바이스 AI라고 이제 AI가 바로 우리의 우리의 생활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남은 이제 숙제, 뭐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게 될 거고요. 이후에 펼쳐지게 될 반도체 패권 전쟁, AI 반도체 패권 전쟁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뒤에 계속 이어가죠. 자, 장원진 이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AI 반도체 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분들은
당장 나 지금 막 AI 어떻게 이용해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개념도 중요하고 이쪽도 앞으로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온디바이스 AI의 용어가 예전에 엣지 AI라고 했었어요. 엣지 AI. 네, 엣지라고 하는 게 모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버 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엣지단, 그러니까 끝단에서 끝단. 끝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AI라는 용어도 있었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러면 이 엣지 AI랑 중앙 서버에서 움직이는 건 뭐가 차이가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어차피 나는 AI를 똑같이 이용하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인터넷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기존의 AI라면 네. 엣지 AI 같은 경우는 이 디바이스 자체에 AI 칩이 있어서 연결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예.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근데-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연결이 없으면 뭐가 상관이 있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데이터 보안에서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이게 우리나라에 작년에 이제 빅 업체, 큰 업체에서 네. 그 회사 문서 관련된 걸 오픈 AI 쪽에 올린 거예요, 글을. 네. 그래서 이게 유출이 되고 크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AI를 활용하고 싶은데 내가 일하는 데서 활용하고 싶은데 이게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보안을 취약하잖아요. 네. 근데 이 내 디바이스 안에서만 AI를 처리가 돼서 내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보안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 내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면 네. 이 연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지연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는데 서버에 왔다 갔다 했을 때 시연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이 물체를 피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자율주행체 내부에서 AI가 구현된다 그러면 바로 실행할 수 있겠죠.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연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연결이 안 돼도 되니까 데이터 비용에 대한 부분도 감수할 수 있고,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하려고 한다. 네.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온 디바이스 AI 뭐야? 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작아지는 거야? 뭐야? 왜?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나를 도와주는 AI things, AI of things, 예. 그러니까 AI가 붙은 물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예.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세탁기를 돌려요. 네. 근데 세탁기를 내가 돌리는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패턴을 돌리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돌리실 건가요?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네네. 밥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현미가 들어왔다거나 백미가 들어왔다거나 뭐 이렇게 수로 판단해서 내가 뭘 누르지 않아도 이만큼 해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한다거나 예. 아니면 꼭 시간이 정확하게 아니고 밥의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이건 좀 더 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내가 굳이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더라도 디바이스들이 각각 판단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의 예.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스타워즈에서 우리가 봤던 3PO라든가 예. R2D2 같은 것들이 로봇. 나온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나와 소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디바이스 자체에서 뭔가 AI로서 구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 궁극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 온디바이스 AI 시대 가령 이번에 삼성 뭐 S24 같은 경우가 거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데 반도체가 다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그건 달라요? 거기 들어가는? 이 자체의 AI를 연산을 하고 네. 그러니까 AI를 학습하고 연산할 수 있는 디바이스 반도체가 따로 들어가야 되죠. 따로요. 기기별로 기기별로. 그렇죠. 근데 센서도 들어가고 이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뭔가 하는 이 연산을 하는 것들이 들어가서 이게 다른 별도의 어떤 클라우드라든가 서버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구현해서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번에 구현했던 게 전화였잖아요. 예, 예. 이 전화가 예를 들면 뭐 구글 번역을 이용한다 그러면 내가 통화를 하고 나서 이거를 전달을 하고 이 전달한 걸 번역해서 다시 갖고 오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네. 전화를 했을 때 바로 이 디바이스 내에서 번역을 해서 나한테 들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필요 없이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해주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학습은 아니지만 그렇죠. 가령 영어라든가 뭐 스페인어라든가 이거는 일단은 얘 AI가 다 공부를 해왔을 테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가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가능한 온 디바이스 AI는 충분히 하고도 남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 그러니까 학습은. 각 디바이스별로 특정한 기능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 기능에 맞춘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를 제가 생각할 때는 메모리도 많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예.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력도 굉장히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일 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을 어떤 식으로 메모리를 구현을 해서 이걸 AI로 만들어내지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담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또 얘기를 들으니까 AI가 다 들어갈 것 같고 뭐 이런 데도 팬드에도 들어갈 것 같고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이제 네. 다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은데 때마침 지금 스페인에서 이 MWC라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정말 큰 또 하나의 IT 행사입니다. 세스의 버금가는 행사인데 여기에 주제가 미래가 먼저다 그러면서 AI의 인간화.
뭡니까 이영수 대표님? 지금 이걸 AI가 네. 인간화요? 그러니까 AI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 네. 지점이 뭐냐? 그게 AGI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같은 거죠. 와, AGI가 뭐냐면 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네. 이 컨셉이요. 네. 뭐 생소하긴 하는데요. 우리 다 압니다. 영화에서 다 봤어요. 네. 아이언맨 영화 보시면 자비스. 네. 자비스. 네, 자비스가 하는 게 AGI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좀 어렵게 말하자면 멀티모달, 멀티태스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AI는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 특수한 용도, 그러니까 특수한 기능만 합니다. 예. 그죠? 뭐 챗GPT가 뭐 나름 다양한 기능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예전에 알파고는 바둑만 잘 두는 네네.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바둑만 둬야 돼요. 얘는. 네. 그죠? 그런데 챗GPT가 왜 AGI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냐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시를 써줘 그러면 시를 써주고 예. 소설을 써줘 그러면 소설 써주고 네. 뭐 이런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 맞습니다. 주고. 뭐 네. 그림 그려줘 그러면 네, 그림 네. 그려주고. 그러니까 멀티모달이 뭐냐면 사람의 오감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네. 촉각, 미각을 AI가 이제 배웁니다. 네. 그러면 멀티모달을 구현할 수 있고요. 우리 소라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네. 기존에는 텍스트하고 이미지만 됐는데 네. 이제는 영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조만간은 사운드를 소리. 생성해 줍니다. 네. 저긴 소리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소라에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촉각, 로보틱스를 통해서 촉각 같은 것들을 사람하고 비슷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미각을 또 뭔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고급 양주 있잖아요. 예. 그 굉장히 뭐 몇십 년 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 화학 구조를 정확하게 카피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AI가 만들어내서 몇십 년 산하고 똑같은 맛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게 멀티모달이 가능하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 장무진 인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온 디바이스 AI가 AGI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죠. 걔는 이제 네. 분리돼 있어도 오프라인에서도 막 해야 되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네. 결국 온 디바이스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돼요. 아, 그러면 네, 연결은 또 돼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얘가 작동은 통신이 없어도 되지만 예. 결국 데이터는 서버 클라우드로 모아질 거고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 텍스트를 학습할 때는 이게 웹상에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배우는데 별로 안 어려워요. 예. 이미지도 쉽게 배울 수 있죠. 예. 그런데 나머지 멀티모달을 배우려면 이게 우리 디바이스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모든 것들 빅데이터를 다 가져와야 돼요. 사운드부터 촉감이나 맛이나 이런 네. 것들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변수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 멀티모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 쪽에 많은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결국- 온 디바이스 AI도 뭐 예. 통신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맞습니다. 떨어졌다 해야 되니까. 그 데이터는 결국은 이 중앙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모아서 네. 여기서 또 막 연산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겠죠. 사람의 오감하고 비슷한 거. 그 다음에 또 뭐 하겠어요? 이제 움직이는 거 배워야 되죠. 예. 그래서 로보틱스. 그래서 이제 뭐 움직이는 걸 배우고 그 움직이는 걸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사람의 운동지능 같은 걸 또 배워야 돼요. 사람이 이제 사실 우리는 근육이 모든 걸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뇌에서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또 AI가 배우면 완벽한 인간이 되겠죠. 지금 AI가 우리 인간까지 올라오려고 하고 뇌를 막 개발하고 있지만 또 우리의 관절 이런 거는 또 로봇 사업에서 개발하고 있고. 야, 근데 장호진 유사님 지금 칩렛 왜냐하면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이즈 같은 것들이요. 굉장히 작아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지금 얼핏 들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또 기술력의 문제도 또 오게 될 텐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 앞서 잠깐 얘기했던 칩렛인데 이건 또 어떤 세상입니까? 이 칩넷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레고라이크 패키지라고 얘기하는데 네. 레고처럼 이제 반도체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좀 어렵죠. 네. 네. 근데 그게 왜 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삼국지 고사를 하나 들려드리면 네. 화웅이라는 장수가 네. 이제 네. 호로간에서 이제 그 반독탕 연합군을 맞이할 때 이런 네. 말을 해요. 네. 여포가 나서려고 하니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반도체를 하나 만드는 데는 반도체 여러 기능이 들어가요. 네. 근데 첨단 반도체가 필요한 것도 있고 이 일부 부분은 뭐 사운드를 한다거나 네. 뭐 기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차량용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것들. 그렇죠. 예, 이 지금의. 하나의 칩에 모두 첨단 그 뭐 2나노, 3나노 이런 공정을 태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것들은 첨단 공정을 쓰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만들어서 이거를 레고처럼 붙여 놓으면 네. 효율성이 훨씬 높지 않냐.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예. 모두
똑같은 공정에 이 닭 잡는데 소 잡는 걸 쓰지 말고 여러 칩들을 하나 묶어서 패키지로 만들자. 이게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일단 비용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원하는 기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넣고 빼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칩넷을 이용하면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기 훨씬 더 쉬워지겠죠. 네. 그리고 특정 반도체만 계속 개발하면 그러니까 물론 다른 반도체가 같이 개발이 되겠지만 속도가 맞춰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그 최첨단 공정에 필요한 이런 반도체만 발달시키고 다른 반도체는 천천히 가더라도 이 반도체를 기능을 구현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칩넷의 개념으로 보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칩넷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 사업자나 고객 입장에서나 모두 이제 니즈가 맞는 형태의 반도체가 된 거죠. 그럼 앞서 이제 인간 같은 AI, 뭐 나가서 로봇까지 가려면 칩넷은 뭐 같이 가는 거네요? 그렇죠.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칩넷 기술이 가면서 반도체 발달하기 훨씬 더 쉬워지고 반도체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대응하기 훨씬 쉬워지니까. 네. 자, 칩넷도 얘기했고 또 하나 여기까지 하고 제가 패권 전쟁 가야 될 것 같은데 전공정, 후공정 얘기 나오면서 요즘엔 후공정이 또 주목받는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얘기가 와 닿을 것 같은데 패키징 기술이라고 하죠. 이게 AI 시대에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또 생소하기도 한데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전공정 그러면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그란 웨이퍼 들고 나왔잖아요. 그거를 만들기 위한 공정이 전공정이에요. 네, 반도체 전공정. 네, 맞습니다. 그 동그란 웨이퍼를 만들면 이걸 바둑판 모양으로 잘라요. 잘라서 그게 칩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로 반도체가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CB라고 하는 녹색 그 기판에다가 칩을 올리고 예전에는 와이어 본딩이라고 해서 금실들을 딱 연결해서 위에 새까만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를 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우리 예전에 PC 조립할 때 뜯어보면 새까만 요게 위에다가 삼성, 뭐 인텔 뭐 이렇게 일종의 포장. 맞습니다. 그게 패키징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별로 뭐 딱 들어도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AI 시대에 들어서 이 패키징이 중요해지냐면 우리 아까 HBM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2.5D 구조에 대해서 막 설명했잖아요. 사람의 뇌를 반도체가 모방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백업해 줄 수 있는 기술이 결국은 다 패키징인데 기존 패키징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게 필요해진 거예요. 그 기술이죠. 그러니까 칩을 2.5D 구조로 이렇게 놓고 주상복합 구조처럼 만들고 기존의 패키징이 그냥 단독 주택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러니까 두뇌를 모방한 칩은 주상복합 그걸 세워야 돼요. 맞습니다. 주상복합몰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쪽에 투자 금액도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투자해야 되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ASML, 그 세계 EUV 장비 독점하고 있는 ASML 지분을 다 팔았어요. ASML도 필수적 아니에요? 맞습니다. 을 같은 값. 맞습니다. 값 같은 을. 정말 이게 이제 전공정의 핵심이 ASML이잖아요. 근데 ASML 지분을 팔아서 수조 원을 이제 확보했겠죠. 이걸 가지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투자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딱 상징적인 사건이죠. 상징적인데요. 그러니까 EUV의 핵심 회사의 지분을 팔아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투자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첨단 가면서 패키징까지 살펴봤고요. 정 지사님, 이제 샘 알트먼도 와서 지난달에 와서 삼성전자를 만났고 오늘은 이제 그죠? 이 저커버그가 왔습니다. 메타의 CEO. 그러면서 왜 한국에 왔느냐? 삼성전자, 뭐 SK 뭔가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재 입지 좀 냉철하게 바라봤을 때 우리한테 좀 구애를 할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겠죠. HBM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HBM 계속 쇼티지이기 때문에 HBM을 어떻게든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게 이 AI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큰 과제예요. 그러면 우리 업체에 먼저 이 HBM을 좀 잘라라고 장기적으로 계약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도 우리 HBM 제발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삼성전자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HBM 쪽 확보하게 해달라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을 지금 이제 HBM3 이쪽으로 좀 늦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걸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장 큰 강점은 파운드리부터 해가지고 HBM까지 원스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경쟁력을 언제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장기 계약을 맺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져오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고 이제 반도체 패권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나라든 어떤 나라의 수장이든 이거 다 갖고 오고 싶어하고 다 갖고 할 것 같은데 우리도 좀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좀 줄 것 안 줄 것은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은 다 가지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HBM 관련된 공장을 다 떼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예. 지금 뭐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대부분 파운드리 쪽,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인 거지. 네. 뭐 HBM 공장 자체를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HBM 자체 공장이나 투자 이런 것들을 지켜낸다 그러면 뭐 전 세계 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크게 밀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AI 반도체와는 조금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사실 플랫폼 쪽에서 약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참 다행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TV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 기존의 플랫폼이라는 게 없던 가전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예. 이 가전 시장에 AI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 AI가 플랫폼 OS랑 연결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 AI 반도체뿐만 아니고 AI 자체에서의 어떤 패권 전쟁에서 새롭게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고 나갈 수 있는 자리를 삼성전자, LG전자가 마련했다. 예. 그래서 이 플랫폼 시장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를 굉장히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뭐 반도체 패권 전쟁 펼쳐지고 지금 얘기 들어봐도 여기에 사활을 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까요? 결국은 기술이죠. 네, 초격차가 필요하고요. 네. 우리가 기술력이 있어야지 우리의 발언권이 커지고 예. 미국이 지금 새로 재편하려는 세계 경제 질서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네, 낸다. 목소리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려면 결국 우리 AI 반도체를 잘하기 위해서는 TSMC가 지금 거의 독주하고 있는 파운드리 기술을 좀 삼성전자가 이원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AI 시대에 들어서 특징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기존의 범용에서 주문형으로 점점 바뀌잖아요. 예. HBM 같이. 예. 그런 쪽은 또 우리나라가 잘 해야죠. 예. 네, 그런 쪽이 이제 점점 더 공고히 한다 그러면 충분히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운드리도 좀 더 밀어붙이고 네네. 기존의 메모리도 조금 더 나가. 근데 이게 이제 범국가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님? 아, 그렇죠. 당연히. 예, 네. 보니까. 예. 근데 지금 그래도 용인의 투자를 대규모 투자 단지를 꾸미고 네. 이게 투자를 이끄는 건 당연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좀 프리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나 소재 장비 업체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어도 되게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자금도 지원해야 되고 연구력도 지원하고 해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가 HBM을 포기했잖아요. 네. 돈이 많이 한때. 들고 안 되니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겪어도 되게끔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제도적 장비라든가 아니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AI 시대 우리가 기업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이제 기업, 정부, 국민 원팀이 돼야 된다는 뭐 그런 전문가들 의견 많습니다. 정말 사활을 걸어서 우리 한국의 AI 시대에 꼭 주역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26일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기업밸류 프로그램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죠. 이 상장사가 최소 연 1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실행한 기업들에게는 시장지수 ETF 나름의 또 혜택도 준다라는 게 골자이기는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정부가 최초로 공개했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내용 먼저 짚어보도록 하고요. 보완해야 될 점, 뭐가 더 나와야 될 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향후 주식시장의 영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아요. 3월 1일 금요일은 3일점이기 때문에 경제인사이트는 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